검은 구름이 국경지대의 하늘을 뒤덮었고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지며 군사 분계선 근처의 숲을 짓눌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유독 환하게 불을 밝힌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전방부대의 작전 구역 내에 비밀리에 지어진 장교 전용 별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지휘 통제소처럼 위장되어 있었지만 내부는 최고급 호텔을 방불케 하는 호화로운 시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국가 안보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부패한 군인들이 쾌락을 즐기고 검은 거래를 일삼는 타락의 온상이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는 은밀한 신음과 웃음소리가 두꺼운 커튼 뒤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은 채 별장의 가장 깊숙한 방인 VIP 스위트룸의 창가에 서서 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는 드레스는 그녀의 매혹적인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과 화려한 장신구로 자신을 철저히 위장했지만 그녀의 본질은 유흥업소의 여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의 사령관인 강지원 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군 내부의 거대한 방산비리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직접 호랑이 굴로 들어오는 위험한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커다란 루비 브로치 안에는 최첨단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작동하며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손목에 감긴 얇은 금팔찌를 만지작거리며 호흡을 가다듬었는데 이것은 위급 상황 시 외부의 대기 병력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발신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었고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이 방의 주인인 최민석 중위가 나타나 결정적인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모멸감을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마음속으로 차가운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무거운 군화 발자국 소리와 함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경비병들의 당황한 목소리와 무전기 소음이 섞이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 구역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군단장의 아들이라는 배경을 믿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최민석 중위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만취한 상태였고 오늘 밤 자신에게 상납된 여자가 방 안에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거칠게 욕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창가에서 물러나 방중앙의 소파 근처로 이동하여 연약한 피해자의 역할을 연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두꺼운 참나무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최민석이 방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군복 상의는 단추가 풀려 있어 지저분한 러닝셔츠가 보였고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신고 있던 군화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지며 방 안을 휘둘러 보았고 그의 눈은 곧장 붉은 드레스를 입은 지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욕망과 정복욕으로 번들거렸고 그 안에는 상대방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지원을 향해 느릿느릿 걸어왔습니다. 최민석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양주병을 집어들어 병째로 들이킨 후 입가에 흐르는 술을 소매로 닦아내며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지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며 마치 물건을 품평하듯이 혀를 찾고 그 시선은 끈적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원이 자신을 보고 두려움에 떠는 척하며 시선을 피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가학적인 쾌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밀폐된 공간의 왕이며 자신의 앞에 있는 여자는 그저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야, 마담이 보냈다는 게 너냐? 소문대로 반반하게 생겼네. 최민석이 걸걸한 목소리로 말하며 지원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역겨운 담배 냄새와 화약 냄새가 섞여났고 악력은 여자의 턱뼈를 으스러뜨릴 듯이 강했습니다. 지원은 본능적으로 그의 손목을 꺾어
제압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억지로 참아내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반항한다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가 배후에 두고 있는 거대 조직의 꼬리를 잡을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말이 없어 벙어리야. 아니면 내가 우스워. 최민석은 지원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순식간에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듯한 태도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지원의 침묵을 반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잡고 있던 지원의 턱을 거칠게 밀쳐내며 그녀를 소파 쪽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지원은 중심을 잃은 척하며 소파 위로 쓰러졌고 그 과정에서 브로치 카메라의 앵글이 최민석의 폭력적인 행동을 정확하게 포착하도록 몸의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최민석은 쓰러진 지원의 위로 올라타며 그녀의 양손을 한 손으로 결박하고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고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나오는 폭력성은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원에 저항하지 않는 태도를 즐기면서도 더 큰 자극을 원했는지 그녀의 귓가에 입을 대고 입에 담지 못할 음담 패설을 쏟아냈습니다. 지원은 속으로 냉정하게 숫자를 세며 이 상황이 녹화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 모든 모욕이 나중에 법정에서 그를 파멸시킬 증거가 될 것임을 상기했습니다. 갑자기 최민석의 손이 지원의 드레스 넥라인을 난폭하게 움켜쥐었고 거친 천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도도한 척하지 마. 어차피 몸팔러 온 주제에 어디서 고귀한 척이야. 그가 고함을 치며 양손에 힘을 주자 찌익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붉은 드레스가 가슴께부터 허벅지까지 찢겨 나갔습니다. 하얀 속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최민석은 킬킬거리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의도적인 행위였으며 그는 지원의 수치심을 먹이 삼아 자신의 지배력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런 꼴이 더 잘 어울리는군. 이제야 좀 싼 여자 같아. 최민석은 찢어진 드레스 사이로 드러난 지원의 몸을 탐욕스럽게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는 지원이 공포에 질려 떨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 지원의 몸이 떨리는 것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살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그림자 사신이라 불리는 존재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힘없는 피해자의 가면을 쓰고 이 치욕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지만 소파 뒤로 숨겨져 있어 최민석은 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명령이다. 당장 나머지 옷도 다 벗어 네가 누굴 상대하는지 똑바로 알아야지. 최민석이 명령조로 소리치며 허리춤에 권총을 꺼내 탁자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고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저버리고 민간인을 상대로 그것도 약자라고 생각하는 여성을 상대로 무기를 앞세워 위협하는 비겁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원의 눈동자가 권총을 향해 잠시 움직였지만 그녀는 즉시 시선을 거두고 다시금 눈물을 글썽이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옷자락을 부여잡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만 그 동작은 계산된 느림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제압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 즉 그가 군사기밀을 언급하거나 뇌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도록 유도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가녀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냥 노래만 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연기였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은 최민석의 가학성을 더욱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최민석은 그녀의 애원을 듣고는 더욱 흥분하여 탁자를 발로 차며 광소를 터뜨렸습니다. 노래 여기가 노래방인 줄 알아. 여기는 내 왕국이야. 내가 법이고 내가 곧 명령이라고.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심코 중요한 단어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국방부 장관도 내 앞에서는 기지 못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어. 지원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드디어 그가 자신의 입으로 권력형 비리의 배경을 시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지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강제로 고개를 들게 만들었습니다. 지원의 눈앞에 그의 붉게 충혈된 눈과 누런 치아가 들이밀어졌고 역겨운 숨결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잘 들어, 이 걸레 같은 년아. 오늘 밤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넌 살아서 여기를 나가지 못해. 내 부하들이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 그는 자신의 부하들까지 범죄에 가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조직적인 범죄 행위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지원은 고통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카메라가 그의 얼굴과 입모양을 정확히 잡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머리채가 잡혀 꺾인 목의 각도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최민석은 지원의 눈빛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의 여자라면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어야 할 눈동자가 마치 깊은 심연처럼 고요하고 차갑게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능적인 오싹함을 느꼈지만 술기운 때문에 그 경고 신호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눈빛이 마음에 안 드는군. 감히 누굴 그렇게 쳐다봐. 최민석은 불쾌함을 감추기 위해 손을 들어 지원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지원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가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뺨이 화끈거리고 이명이 들릴 정도의 충격이었지만 지원은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증거는 모두 확보되었고 그가 선을 넘었다는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깊은 절망과 공포를 그에게 선사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장 방심한 순간에 가장 높은 곳에서 그를 떨어뜨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민석은 지원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는 자신의 벨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 벗으라고 했지.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는 바지를 반쯤 내린 채로 혐오스러운 행동을 이어갔고 바닥에 쓰러진 지원을 향해 발길질을 해대며 재촉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고 천둥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지만 방 안의 상황은 천재지변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지원은 바닥에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찢어진 드레스의 어깨끈을 내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폭발 직전의 분노를 제어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 순간 책상 위에 놓여있던 최민석의 군용 무전기가 지직거리며 켜졌습니다. 중위님 정문 위병소입니다. 신원 미상의 차량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리는 당직 사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최민석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무전기를 집어들고 소리쳤습니다. 어떤 새끼가 이 시간에 기어들어와 돌려보내. 내가 지금 바쁘다고 안 했어. 그는 무전기를 다시 던져버리고 지원에게 집중하려 했지만 지원은 이미 그 짧은 틈을 타서 주변의 지형 지물을 스캔하고 탈출 경로를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최민석은 다시 지원에게 다가와 쪼그리고 앉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방해꾼도 사라졌으니 이제 집중해볼까. 내일 아침에 네 시체가 강가에서 발견되고 싶지 않으면 처신 잘해. 그는 지원의 찢어진 옷 사이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원의 눈에서 연약한 피해자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수축되며 전장의 살기가 뿜어져 나왔고 그녀의 근육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긴장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이 방을 나가기 전 그에게 잊지 못할 작은 선물을 남겨줄 시간이었습니다. 최민석의 억센 손길에 이끌려 강지원은 지하 창고로 짐짝처럼 내던져졌습니다. 차갑고 습한 콘크리트 바닥에 피부가 닿자마자 소름 끼치는 한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고 곰팡이와 오래된 핏비린내가 섞인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최민석과 그 일당이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들을 가두고 폭행하던 사설 감옥이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쾅하는 소리와 함께 닫히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어둠 속에 남겨진 지원의 표정은 공포에 질린 피해자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원은 어둠에 눈이 적응하기를 기다리며 방 안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벽면에는 녹슨 쇠사슬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도구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 곳곳에는 씻겨 나가지 않은 검붉은 얼룩들이 남아 있어 이곳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일들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을 상황이었지만 지원은 오히려 냉철한 분석가의 눈으로 탈출 경로를 탐색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공간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적들의 방심을 유도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완벽한 은폐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드레스 안쪽 깊숙한 곳에서 소형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습니다. VIP실에 남겨두고 온 브로치 형태의 도청 장치가 보내오는 신호는 다행히 끊어지지 않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최민석이 부하들을 호출해 술판을 벌이는 소리와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지원은 그 소리에 집중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소리만으로 위층의 상황이 3D 지도처럼 그려지고 있었고 적들의 인원수와 위치 그리고 그들의 심리 상태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위층 VIP실에서는 최민석이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부하 장교들과 양주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지하에 가둔 여자에 대해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야, 이번에 들어온 년은 아주 독종이야. 눈빛이 살아있어. 며칠 굶겨놓고 교육 좀 시키면 아주 쓸만해질 거야. 그의 말에 부하들은 아부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최민석의 비위를 맞추며 콩고물을 얻어먹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술잔이 몇 번 더 돌자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중위님, 이번에 들어오는 러시아산 물건들은 항구 쪽 세관을 이미 매수해놨습니다. 트럭 2대 분량인데 이걸로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을 겁니다. 한 대위가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보고했습니다. 최민석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시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좋아. 아버지가 국방부 감사팀을 막아주고 계시니까 걱정 말고 진행해. 수익금은 지정된 계좌로 세탁해서 넘기는 거 잊지 말고. 지하 감옥에 있던 지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 발로 뱉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러시아산 무기밀매 세관 매수, 그리고 국방부 고위직인 최민석 부친의 개입까지 이 모든 대화 내용은 고스란히 지원의 서버에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 기강 회의 사건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 범죄 조직망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핵폭탄급 정보였습니다. 지원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때 부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중위님 아까 그 여자 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여자들은 비명부터 지르는데 그 여자는 맞으면서도 신음소리 한 번 안 냈습니다. 손에 굳은 살도 박혀 있는 것 같고 그는 본능적으로 지원에게서 풍기는 위험한 기운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석은 그의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냥 독한 년이라니까. 내 놈이 겁이 많아서 그래. 술이나 마셔. 그는 자신의 판단력을 맹신하며
다가올 재앙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지원은 벽에 귀를 대고 그들의 대화가 끊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술에 취해 경계심이 완전히 허물어질 때가 바로 반격의 시작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더듬어 쇠파이프 조각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비록 녹슬고 짧았지만 특수전 사령관인 그녀의 손에 들리면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이프의 무게 중심을 확인하며 손목을 가볍게 돌렸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고 소름 끼치게 조용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위층의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고 빗소리만이 건물을 감쌌습니다. 최민석은 술에 취해 소파에 널브러졌고 부하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뜨거나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지원은 이제 행동을 개시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철문의 잠금 장치 쪽으로 다가가 틈새를 살폈습니다. 오래된 구형 자물쇠는 그녀가 옷핀 하나로도 3초 만에 열 수 있는 허술한 구조였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고정하고 있던 실핀을 뽑아 자물쇠 구멍에 밀어 넣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툭 하는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지원은 숨을 멈추고 문을 아주 천천히 밀었습니다. 끼익 하는 경첩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문을 들어 올리듯 밀어내자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틈새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복도에는 경비병 한 명이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그의 허리춤에는 열쇠 꾸러미와 진압봉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원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문틈을 빠져나와 경비병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경비병의 목을 팔로 감싸 안으며 경동맥을 압박했습니다. 경비병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컥컥거리며 팔을 허우적거렸지만 강철 같은 그녀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몇 초 후 경비병의 몸이 축 늘어지자 지원은 그를 조용히 바닥에 눕히고 그를 기절시켰습니다. 그녀는 경비병의 허리춤에서 단검과 무전기를 탈취하고 그의 군복 상의를 벗겨 자신의 찢어진 드레스 위에 걸쳤습니다. 비록 사이즈는 맞지 않았지만 붉은 드레스를 가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CCTV가 그녀를 향해 돌아가고 있었지만 지원은 당황하지 않고 사각지대를 이용해 벽에 바짝 붙어 이동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들어올 때 건물의 보안 시스템 위치를 파악해 두었기에 어디로 가야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건물의 중앙 통제실이었습니다. 그곳을 장악하여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하고 저장된 CCTV 영상을 확보해야만 최민석 일당을 완벽하게 끝장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원은 중앙 통제실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던 중 위층에서 내려오는 2명의 병사와 마주칠 뻔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계단 아래의 어두운 공간으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병사들은 잡담을 나누며 그녀의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야, 그 여자 진짜 예쁘지 않았냐? 중위님이 다 쓰고 나면 우리한테도 차례가 올까? 그들의 역겨운 대화 내용은 지원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지금 들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사라지자 지원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층 복도에 도착한 그녀는 통제실 문 앞에 2명의 무장 경비가 서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자동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정면 돌파를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지원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화재 경보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들고 벽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복도 반대편에서 울려 퍼지자 경비병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지? 한 경비병이 총을 겨누며 소리가 난 쪽으로 걸어갔고 나머지 한 명은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은 경비병에게 소리 없이 돌진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고 경비병이 그녀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그녀의 주먹이
그의 명치를 강타한 후였습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경비병이 고꾸라지자 지원은 그의 목을 쳐서 기절시키고 쓰러지는 몸을 받아내어 소음이 나지 않게 했습니다. 나머지 경비병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를 반긴 것은 지원의 날카로운 발차기였습니다. 턱을 정확히 가격당한 경비병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순식간에 2명의 무장 경비를 제압한 지원은 통제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제실 안에는 당직 근무자 1명이 모니터를 보며 졸고 있었는데 그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지원이 겨눈 총구를 보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리 내면 죽는다. 손머리 위로 올리고 벽 보고 서 지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근무자는 덜덜 떨며 지시에 따랐고 지원은 그를 기절시킨 후 의자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메인 컴퓨터에 접속하여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가득 복잡한 코드가 흘러내렸지만 특수전 교육 과정에서 사이버전까지 마스터한 그녀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건물의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는 명령어를 입력하여 쥐새끼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CCTV 녹화 시스템에 접속하여 지난 몇 시간 동안의 영상을 백업하고 외부 서버로 전송을 시작했습니다. 전송 진행률 바가 천천히 차오르는 것을 보며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긴장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영상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이곳을 사수해야 했고 최민석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미친 듯이 병력을 이끌고 이곳으로 쳐들어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통제실에 비상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석의 방에서 걸려온 직통 전화였습니다. 아마도 감옥에 가둔 여자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거나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지원은 전화를 받지 않고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켜서 건물 전체에 방송을 내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고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바뀔 시간이었습니다. 아, 최민석 중위 그리고 부패한 공범자들. 지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파티는 끝났다. 지금부터 이 건물은 통제된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듣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VIP실에서 술을 마시던 최민석은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방송으로 흘러나오자 술잔을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당장 통제실로 튀어가 그년 잡아와. 최민석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부하들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건물 전체가 비상벨 소리와 함께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무장한 병사들이 통제실을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의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들이 들이닥칠 문을 향해 총구를 고정했습니다. 통제실의 두꺼운 철문 밖에서 쾅쾅거리는 소음과 함께 다급한 고함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습니다. 최민석의 부하들이 문을 부수기 위해 소화기와 개머리판으로 철문을 내리치고 있었지만 특수합금으로 제작된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강지원은 모니터를 통해 문 밖에서 우왕좌왕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데이터 전송이 99% 완료된 것을 확인했고 이제 이 건물을 거대한 공포의 미로로 바꿀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건물의 전력 제어 시스템에 접근했고 메인 차단기를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문 열어 안 열면 수류탄을 까넣어버리겠다. 문 밖에서 한 장교가 악을 쓰며 협박했지만 지원에게는 그저 겁먹은 개가 짖는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스위치를 켜고 다시 한번 전체 방송을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아니라
찢어질 듯한 고주파 소음을 송출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끔찍한 소음에 문 밖의 병사들은 귀를 막고 괴로워하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 순간 지원은 엔터키를 힘차게 눌러 건물의 모든 조명을 차단하고 비상 전력 시스템마저 무력화시키는 명령어를 실행했습니다. 웅웅거리는 기계음이 잦아들더니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와 복도의 불빛들이 모두 사라지자 병사들의 비명 소리와 당황한 외침만이 어둠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직 비상유도 등의 희미한 초록색 불빛만이 유령처럼 복도를 비추고 있어 공포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지원은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통제실 천장의 환기구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정면 돌파 대신 건물의 혈관과도 같은 환기 통로를 이용해 신출귀몰하게 움직이며 적들을 사냥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성남의 특수전 사령부 지하 벙커 상황실에서는 정막을 깨는 붉은 경보등이 요란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모니터 중앙에 코드렛 커맨더 다운이라는 문구와 함께 지원의 생체 신호와 위치 좌표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당직 사관은 사색이 되어 급히 부사령관에게 보고했고 잠시 후 박철민 대령이 굳은 표정으로 상황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평소 냉철하고 침착한 지휘관이었지만 전설적인 지휘관이자 자신의 상관인 강지원 소장의 조난 신호를 확인하자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직접 발신하신 비상 호출이다. 위치는 북부 국경 인근의 23사단 예하 휴양소다. 박 대령의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원이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신호를 보냈다는 것은 상황이 통제 불능이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즉시 마이크를 잡고 사령부 내의 최정예 타격대인 고스트팀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원 전투 배치.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사령관 구출 작전이다. 실탄 지급하고 5분 내로 헬기에 탑승하라. 사이렌 소리가 기지를 뒤흔들자 잠들어 있던 특수요원들이 번개처럼 침상에서 튀어나와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대테러 부대원들답게 일사불란하고 침묵 속에서 움직였으며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령관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뜨거운 고함 대신 차가운 살기로 승화시켰습니다. 경납고의 문이 열리고 검은색으로 도색된 MH-60 블랙호크 헬기들이 로터 소리를 내며 밤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사령관을 위협하는 모든 존재를 지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국경지대의 별장 어둠에 휩싸인 VIP실에서 최민석은 공포와 분노로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나가자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권총을 움켜쥐고 허공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누구냐 누가 불을 껐어. 발전기 돌려 당장 불 켜란 말이야.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빗소리와 부하들의 겁에 질린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공간이 순식간에 알 수 없는 적의 소나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술기운은 이미 달아났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은 라이터 불을 켜서 주변을 밝혔지만 흔들리는 불빛은 그림자를 더욱 기괴하게 만들어 공포심을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부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명령했습니다. 야, 너 당장 나가서 애들 다 집합시켜. 그 여자 찾아서 죽여버려. 시체라도 가져와.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이제는 증거인멸을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부하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이고는 비틀거리며 방을 뛰쳐나갔지만 복도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강지원은 환기구를 통해 3층 복도 천장 위를 기어다니며 아래쪽의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거미처럼 조용했고 밑에서 우왕좌왕하는 병사들은 머리 위에 사신이 와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틈새를 통해 최민석의 부하들이 2인 1조로 흩어져 수색을 시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흩어지면 죽는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첫 번째 목표물을 정했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오는 2명의 병사가 그녀의 타겟이었습니다. 지원은 환기구 덮개를 조용히 열고 바닥으로 소리 없이 착지했습니다. 그녀는 낙하하는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하여 발소리조차 내지 않았고 병사들의 뒤로 그림자처럼 접근했습니다. 뒤에 있던 병사가 무언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지원의 손날이 그의 목을 강타했습니다.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병사가 쓰러지자 앞서가던 병사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지원의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누구냐 병사가 소총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지원은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총신을 잡고 비틀어 버렸습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병사의 손목이 꺾였고 지원은 그대로 그의 무릎을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병사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지원의 주먹이 그의 턱을 정확히 가격하여 기절시켰습니다. 순식간에 2명을 제압한 지원은 그들의 무전기를 집어들어 최민석이 듣고 있는 채널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하나 둘, 너의 개들이 쓰러지고 있다 최민석.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지원의 목소리에 최민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무전기를 집어던질 뻔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너 어디야 당장 나와. 그가 악을 썼지만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소음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남은 부하들을 자신의 방 앞으로 집결시켰습니다. 그는 이제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도망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인지를 이용해 상황을 뒤집어 보려는 비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지하 감옥에 있는 다른 년들 다 끌고 와.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는 민간인들도 다 잡아와. 인연이 나오지 않으면 한 명씩 쏴 죽이겠다고 방송해 최민석의 잔인한 명령에 부하들은 주저했지만 그의 광기 어린 눈빛에 눌려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하와 주방으로 달려가 무고한 사람들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천장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적이 민간인을 방패로 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전은 이제 단순한 제압이 아니라 인질 구출 작전으로 변경되어야 했습니다. 지원은 1층 로비로 이동하여 적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넓은 로비 중앙에는 겁에 질린 여성들과 직원들이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었고 최민석의 부하들이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은 2층 난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메가폰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잘 들어라. 쥐새끼 같은 년아 3분 안에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것들을 1분마다 한 명씩 지옥으로 보내주마.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고 인질들은 공포에 질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창문을 때렸고 천둥 소리가 간헐적으로 건물을 울렸습니다. 지원은 어둠 속에서 호흡을 가다듬으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적은 약 10명, 인질은 5명. 정면으로 뛰어들면 인질들이 다칠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인질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로비 한쪽에 있는 소방용 스프링클러 밸브와 대형 장식용 거울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작전이 수립되었습니다. 지원은 가지고 있던 경비병의 권총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실탄은 충분했지만 놈들은 자동화기로 무장하고 있어 화력에서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둠과 공포 그리고 특수전 사령관으로서의 압도적인 전술 능력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유리 조각을 주워들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빗소리에 묻힌 미세한 발소리가 로비 전체를 휘감았고 적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로 식은땀을 흘리며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을 떨고 있었습니다. 30초 지났다. 안 나오나 좋아 본보기를 보여주지. 최민석이 소리치며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 병사가 떨고 있는 여직원의 머리에 총구를 갖다 대었습니다. 여직원의 비명 소리가 로비를 울리는 찰나탕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어둠을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것은 여직원이 아니라 총을 겨누고 있던 병사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소총이 불꽃을 튀기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병사는 손을 감싸쥐고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지원이 정확하게 병사의 손등을 쏘아 무력화시킨 것이었습니다. 거기냐 나머지 병사들이 총성이 들린 쪽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가했습니다. 타타타탕 격렬한 총소리와 함께 로비의 기둥과 벽이 벌집이 되었지만 지원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총구 화염이 번쩍이는 순간을 이용해 반대편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적들의 시야를 교란시키기 위해 주변의 화분과 집기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쨍그랑거리는 소음이 사방에서 들려오자 병사들은 패닉에 빠져 허공에 대고 난사를 시작했습니다. 쏘지 마. 아군이다 쏘지 말라고 병사들끼리 서로 엉켜 넘어지며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최민석은 난간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이 혼란을 틈타 로비 중앙으로 미끄러지듯 진입하여 인질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기둥 뒤로 숨으세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인질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그들을 엄호하기 위해 연막탄 대용으로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아 적들 쪽으로 굴렸습니다. 하얀 분말 가루가 폭발하듯 퍼져나가며 시야를 가리자 로비는 완벽한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지원은 연기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 병사들의 급소를 가격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공격은 치명적이고 정확해서 병사들은 누가 자신을 공격하는지조차 모른 채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최민석은 연기 사이로 쓰러지는 부하들을 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여자가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괴물 같은 년, 최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2층 복도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질이고 뭐고 상관없었고 오직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원은 도망치는 최민석의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눈을 빛냈습니다. 인질들의 안전이 확보된 지금 이제 남은 것은 우두머리를 사냥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병사의 소총을 집어들고 탄창을 결합하며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밖에서는 헬기의 로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냥의 시간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은 2층으로 향하는 나선형 계단을 네 발로 기어 오르다시피 하며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그의 심장은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고 이마에서 흐르는 식은땀이 빗물처럼 눈으로 흘러내려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비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광경. 자신의 정예 부하들이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 쓰러지던 모습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오직 본능적인 생존 욕구에 의지하여 복도 끝에 있는 자신의 개인 집무실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강지원은 서두르는 기색 하나 없이 최민석이 남긴 젖은 발자국을 따라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노획한 M4 소총이 들려 있었고 젖은 드레스 자락이 다리에 감겼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방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최민석이 느끼는 공포의 냄새를 맡으며 그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그녀의 발소리를 완벽하게 감추어 주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복도 벽에 비치는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악몽 같은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집무실에 도착한 최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린 끝에 겨우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무거운 책상과 소파를 밀어 문을 막아버리는 바리케이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내 들었지만 젖은 손 때문에 전화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기를 다시 집어들고 아버지가 있는 국방부 직통 라인으로 연결을 시도했지만 통신 상태가 불안정하여 신호음만 계속해서 울릴 뿐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받아라 아버지. 제발. 최민석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직거리는 잡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혹시라도 지원군이 오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와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구축해 놓은 철옹성 같던 요새가 한 명의 여자 때문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반성보다는 억울함과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집무실 문 너머에서 똑똑똑 하는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정중하고 차분해서 오히려 더 소름 끼치는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최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문을 향해 남은 총알을 모두 발사했습니다. 탕탕탕 총소리가 방 안을 울리고 문에 구멍이 뚫렸지만 문 밖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적만이 감도는 가운데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겨있던 문은 덜컥거리다가 최민석이 쌓아둔 바리케이드 때문에 완전히 열리지 않고 틈만 살짝 벌어졌습니다. 최민석 중이 총알이 다 떨어진 것 같군. 이제 대화를 좀 해볼까? 문틈 사이로 지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아 마치 기계음처럼 들렸고 그것이 최민석의 신경을 더욱 긁어놓았습니다. 최민석은 빈 총을 집어 던지고 책상 서랍을 뒤져 예비 탄창을 찾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서랍을 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창가에 몰렸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밖에서 불어닥친 비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오지마. 들어오면 진짜 죽여버린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버지가 너 같은 건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어. 최민석은 허공에 대고 악을 쓰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의 협박에 대꾸하지 않고 문을 막고 있던 가구들을 밖에서부터 하나씩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소파가 킥킥거리는 소리를 내며 밀려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최민석은 이제 이 방이 안전지대가 아니라 자신의 무덤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테라스로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에 손과 발이 베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창문을 넘어 빗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테라스는 폭우로 인해 미끄러웠고 강한 바람이 불어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는 난간을 붙잡고 옆 건물의 지붕으로 건너뛰려고 했지만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시며 체온을 빼앗아갔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살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악마 같은 여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깨진 창문을 통해 테라스로 나와 비를 맞으며 최민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총을 겨누는 대신
천천히 다가가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다. 네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너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그녀의 말은 빗소리를 뚫고 최민석의 귀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를 즉시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가 느끼는 공포를 극대화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최민석은 엉금엉금 기어서 뒤로 물러나다 난간 끝에 몰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낭떠러지였고 추락하면 뼈도 추리지 못할 높이였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지원을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살려줘. 돈을 원해 얼마든지 줄게. 우리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제발 목숨만 살려줘.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의 모습에서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권력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겁에 질린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지원은 그의 비굴한 제안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명예 네가 가진 것들로 씻을 수 있는 죄가 아니야. 너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가를 배신하고 약자를 유린했다. 그녀는 한 발짝 더 다가갔고 최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때 밤하늘 저편에서 두두두두 하는 묵직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들리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곧이어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고 테라스를 비추었습니다. 눈부신 불빛에 최민석은 눈을 뜰 수 없어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헬기의 하강풍이 거세게 몰아치며 테라스의 집기들이 날아갔고 최민석은 바람에 날려가지 않기 위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아버지가 보낸 구조 헬기라고 착각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하. 봤지? 아버지가 나를 구하러 오셨어. 넌 이제 끝이야. 이 미친년아. 그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미친 사람처럼 웃어댔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서치라이트 불빛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헬기를 향해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헬기의 옆문이 열리고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특수부대원들이 레페를 타고 순식간에 테라스로 강하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고 착지하자마자 무기를 들고 경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인 707 특수 임무단의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최민석은 그들의 복장을 보고 안도감에 젖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야, 너희들 뭐야? 왜 이제 왔어? 전현 당장 쏴 죽여. 당장. 그는 여전히 자신이 지휘관이라도 되는 양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원들의 총구는 지원이 아니라 최민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레이저 포인터 수십 개가 최민석의 가슴과 머리에 점점이 박혔습니다. 최민석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뭐뭐 하는 거야? 눈이 삐었어. 나는 장관님 아들이야. 총구 돌려. 그때 레페를 타고 마지막으로 내려온 장교가 지원에게 다가와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사령관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상황 종료 보고 받겠습니다. 최민석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습니다. 사령관. 저 찢어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사령관이라고. 그의 뇌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정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원은 경례를 받으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것이 아닌 수천 명의 특수부대원을 지휘하는 장군의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최민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 시선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최민석 중위. 지원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혐의는 반역 군수품, 횡령 민간인 감금 및 폭행, 그리고 상관 모독이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민석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최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여자가 누구인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공포가 뒤늦게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박철민 대령은 지원에게 다가와 미리 준비해 온 장교용 우의와 군복 상의를 건넸습니다. 지원은 찢어진 드레스 위에 군복을 걸쳐 입었고 어깨에 달린 2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서치라이트 불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그제야 최민석은 자신이 건드린 금기의 실체를 2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바지를 적시고 말았고 덜덜 떨리는 입술로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투스타. 투스타라니. 지원은 군복 단추를 잠그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저 쓰레기를 끌고 가라. 그리고 이 기진의 모든 병력을 무장 해제시키고 전원 구금해 단 한 명의 공범자도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 707 대원들이 최민석에게 달려들어 거칠게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최민석은 현실을 부정하며 발버둥 쳤지만 강철 같은 군화발에 짓눌려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차 가늘어지고 있었지만 최민석의 인생에 닥친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원은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최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성공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자가 군복을 입은 자를 단죄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령관님 부상 부위는 괜찮으십니까? 의무팀이 대기 중입니다. 박대령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보다 인질들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심리치료 지원을 요청해라. 그들이 겪은 공포는 쉽게 잊히지 않을 테니까.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안위보다 피해자들을 먼저 챙기는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검은 헬기들이 착륙하며 일으킨 거센 바람이 빗줄기를 사방으로 흩뿌렸고 별장의 앞마당은 순식간에 특수전 사령부 요원들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로터가 돌아가는 굉음 속에서도 요원들은 침묵을 지키며 기계처럼 움직였고 그들의 총구는 정확하게 항복한 반란군들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항 의지를 상실한 최민석의 부하들은 진흙탕에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고 있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들이 이 구역의 왕이라고 믿었던 자들이 진짜 군인들 앞에서는 한낱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지원 소장은 부관이 건네준 전투모를 깊게 눌러쓰고 별장의 현관 계단 위에 서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찢어진 드레스 위에 걸친 야전 상의와 어깨 위에 별 2개는 비현실적인 조화를 이루며 그녀를 더욱 압도적인 존재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박철민 대령에게 손짓하여 가까이 오게 한 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기지 내의 모든 문서와 전자기기를 압수해 하드디스크 하나, 메모지 한 장이라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특히 지하 감옥과 연결된 비밀 통로를 샅샅이 뒤져서 그들의 범죄 흔적을 찾아내라. 박 대령은 즉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타격대원들을 건물 내부로 진입시켰습니다. 요원들은 최민석의 집무실과 비밀 금고를 개방하여 그들이 은폐하려 했던 장부들과 불법 무기 거래 내역이 담긴 파일들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벽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에서는 다발로 묶인 현금과 출처를 알 수 없는 금괴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것은 그들의 부패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선 조직적인 매국 행위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물증이었습니다. 지원은 보고를 받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이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겠다는 결의를
더욱 다졌습니다. 한편 연행되어 가던 최민석은 호송 차량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갑찬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흐느꼈지만 그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잃어버릴 권력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었습니다. 지나가던 707 대원들은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과 절제된 행동은 최민석과 그의 패거리들이 보여주었던 야만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 지휘소에 설치된 보안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정보에는 국방부 차관실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이는 최민석의 뒷배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지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전화기를 응시하다가 수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하고 화가 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최민석 중이 바꿔. 지금 그쪽 부대가 감히 누구 구역을 건드리는 줄 알아.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 지원은 상대방의 고함을 끝까지 듣고 난 뒤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육군 특수전 사령관 강지원 소장입니다. 귀하가 찾으시는 최민석 중위는 현재 반란 및 특수 군무 이탈 민간인 납치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는 잠시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은 강지원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내에서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었고, 그녀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임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강 소장 자네가 왜 거기 있나? 이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군. 일단 병력을 물리고 나랑 조용히 이야기하지. 내가 자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줄 테니. 상대방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의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오해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와 피해자들의 증언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신 최민석의 부친 되시는 최 차관님. 당신 또한 이 범죄 조직의 배우로 의심받고 있으니 변호사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곧 헌병대가 댁으로 들이닥칠 테니까요. 지원은 상대방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싸움의 판은 이 작은 별장을 넘어 국방부와 정치권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부하들이 있었고 그녀가 지켜야 할 정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현장으로 시선을 돌려 구조된 인질들이 안전하게 앰뷸런스에 탑승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구출된 여성들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탈진으로 배숙했지만 악몽 같은 곳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녀들에게 다가가 군인의 딱딱한 말투 대신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제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놈들이 다시는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지원의 손을 잡고 오열하자 지원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없이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치고 구름 사이로 새벽 여명이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별장의 흉물스러운 모습이 빛 아래 드러났고 곳곳에 난 총탄 자국과 부서진 집기들은 밤새 있었던 치열한 전투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707 대원들은 체포된 병사들을 대형 수송 헬기인 시누크에 태우기 위해 줄을 세웠습니다. 수십 명의 부패 군인들이 굴비 엮이듯 줄지어 헬기에 오르는 모습은 장관이었고 이 장면은 지원이 지시한 대로 영상 채증팀에 의해 빠짐없이 기록되었습니다.
박철민 대령이 지원에게 다가와 경례를 하며 보고했습니다. 사령관님, 현장 정리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본대 복귀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수한 증거물들은 별도의 보안팀이 호송하여 검찰단으로 이첩할 예정입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수고했다. 이 작전 내용은 당분간 1급 기밀이다. 언론에는 국방부 공식 브리핑 전까지 일절 함구하도록 전파해. 그녀는 마지막까지 철저한 보안을 강조하며 작전의 완벽성을 추구했습니다. 지원은 헬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최민석이 갇혀있는 호송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여성을 유린하고 권력을 휘두르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비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취해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의 말로는 언제나 파멸뿐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아가며 헬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별장을 내려다보며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찢어진 옷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찼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최 차관을 비롯한 거대한 카르텔이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총공세를 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잠시 눈을 감고 다가올 폭풍을 대비해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서울 남태령에 위치한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밀실 중앙에는 스테인리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만이 놓여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신경질적인 소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삭막한 공간에 최민석 중위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는데 그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최고급 양주를 마시며 호기를 부리던 그는 온데간데 없고 젖은 군복이 마르면서 풍기는 퀴퀴한 냄새와 공포에 질려 덜덜 떠는 패배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사실의 두꺼운 철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아버지가 자신을 이 지옥에서 꺼내주리라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강지원 소장은 사령부 의무실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마치고 정복으로 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 곳곳에는 지난 밤 격투의 흔적인 푸른 멍과 긁힌 상처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진통제 투여를 거부한 채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맑게 깨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피로 때문에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타오르는 결기는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복 상의의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옷깃에 달린 2개의 별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날카롭게 빛났고 그녀는 그 별이 주는 무게감이 단순한 계급이 아닌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의미함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강지원이 들어서자 최민석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뚜벅뚜벅 걸어와 맞은편 의자에 앉는 소리조차 그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지원은 아무런 말 없이 서류철을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고 그 묵직한 소리에 최민석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그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민석, 네가 저지른 짓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군수품 횡령, 민간인 납치, 성범죄, 그리고 국가 기밀 유출. 변명할 기회는 주지 않겠다. 다만 네 입으로 공범자들의 이름을 불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민석은 입술을 달달 떨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국방부 차관이 내 아버지라고
너희들 다 옷 벗게 만들 수 있어. 그는 여전히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권력을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습니다. 지원은 그의 뻔뻔한 태도에 헛웃음을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밤 별장에서 확보한 CCTV 영상과 최민석이 자랑스럽게 떠벌리던 범죄 모의 내용이 고화질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과연 이 영상을 보고도 너를 감싸줄 수 있을까? 아니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까? 지원의 차가운 지적에 최민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조사실 밖 복도가 소란스러워지더니 고함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켜,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길을 막아 중후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조사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바로 최민석의 아버지이자 국방부 실세인 최영훈 차관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얼굴을 붉히며 지원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강 소장 자네 제정신인가? 내 아들을, 그것도 현역 장교를 영장도 없이 이렇게 취급해.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이야. 당장 풀어주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강지원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최 차관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는 상관에 대한 예우를 갖춰 경례를 하거나 당황하는 기세가 없이 오히려 그보다 더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최 차관님, 여기는 군 사법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실입니다. 아무리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수사에 개입하거나 방해할 권한은 없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지원의 단호한 태도에 최 차관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의 말 한마디면 쩔쩔매던 장성들만 보다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맞서는 지원을 보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듯 했습니다. 모나가 건방진 것, 내가 누군지 잊었나 본데. 나는 자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야. 내일 당장 자네의 별을 떼어버리고 불명예 제대시킬 수도 있어. 알겠나? 최 차관은 협박의 수위를 높이며 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지원이 여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보다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책상 위에 서류철을 집어들어 최 차관의 가슴팍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인사권을 행사하시기 전에 먼저 이 서류부터 검토해 보셔야 할 겁니다. 차관님이 러시아 무기상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과 차명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최 차관은 지원이 내민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보다가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자신이 아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축적한 비자금 내역과 군사 기밀을 팔아넘긴 정황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군기강 해이 사건 수사가 아니라 자신을 겨냥한 치밀한 기획 수사였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구겨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함정이라고 감히 나를 음해해. 그는 끝까지 발뺌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들었습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군검찰단과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이미 원본 데이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언론사에 전송되었습니다. 지원의 말은 최 차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청와대와 언론에까지 정보가 넘어갔다면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최 차관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그의 수행원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위세등등하던 권력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비겁한 늙은이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를 보며 권력의 허망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군화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니 헌병대 특별수사팀 요원들이 조사실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최 차관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영훈 씨, 당신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관이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며 최 차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 차관은 이건 모함이야, 정치 보복이라고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헌병들은 그를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아들 최민석 역시 멍하니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곧이어 자신도 다른 수사관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조사실에 홀로 남겨진 강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댔지만 마음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가 빠져나간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정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모자에 박힌 금빛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법과 규정이 아니라 수많은 장병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픈 몸을 일으켜 모자를 집어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지원이 조사실 밖으로 나오자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707 부대원들과 수사관들이 일제히 차려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그들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령관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물러서지 않고 정의를 관철해낸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지원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답례했습니다. 모두 고생했다. 오늘은 푹 쉬도록 해라. 그녀의 말 한마디는 지친 부대원들에게 그 어떤 포상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고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게 개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눈을 감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지난밤의 악몽 같았던 전투와 진흙탕 싸움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형 비리는 잡초처럼 끈질겨서 언제 또다시 고개를 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강해져야 했고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의 무게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내렸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지원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 소장, 정말 큰일을 해냈군. 하지만 이번 일로 군 내부가 시끄러워질 걸세. 정치권의 압박도 만만치 않을 테고 각오하고 있나? 장관은 그녀를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거침없는 행보를 우려하는 듯 했습니다. 지원은 장관의 손을 굳게 맞잡으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임무이고 내부의 적 또한 적입니다. 저는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장관은 지원의 대답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역시 강 소장답군. 그림자 사신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어. 알겠네. 내가 자네 뒤를 받쳐주지. 마음껏 소신대로 하게. 장관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지원은 장관의 지지를 확인하자 비로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전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원은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에 올라타며 부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부대로 복귀한다. 아직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야. 부관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병원에 먼저 들르셔야 하지 않습니까? 상처가 심해 보입니다. 지원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는 찰과상이야. 우리 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어. 빨리 가자. 그녀는 자신의 몸보다 부대를 먼저 생각하는 천상 군인이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남태령 고개를 넘어 성남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원은 문득 어젯밤 별장에서 만났던 피해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공포에 질린 눈망울과 구조된 후 흘리던 안도의 눈물이 그녀의 가슴을 아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자신의 조국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권력에 의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언제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깨어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고등군 사법원의 대법정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산 비리 및 성범죄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부패한 군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었고, 방송사 카메라들은 법원 출입구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법정 내부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고, 방청석은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재판장석에 앉은 주심 판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최민석과 그의 아버지 최영훈 전 차관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화려했던 권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고 남은 것은 초라한 죄수 번호뿐이었습니다. 최민석은 재판 내내 흐느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 측이 제시한 강지원 소장의 바디캠 영상과 압수된 장부들은 그가 빠져나갈 틈을 조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법정 전체에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최민석을 징역 20년에 처하며 군인으로서의 재적 및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또한 피고인 최영훈을 무기징역에 처하고 부정축제한 전 재산을 국고로 환수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고 동시에 최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붙잡고 오열했지만 최영훈 전 차관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돈과 인맥은 정의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지원 소장은 방청석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복을 갖춰 입고 있었지만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꽉 쥔 주먹은 그녀가 느끼고 있을 복합적인 감정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동료였던 군인들이 타락하여 법정에 선 모습을 봐야 하는 씁쓸함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판사가 퇴장하고 헌병들이 죄수들을 끌고 나갈 때까지 자리를 지키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기자가 그녀를 알아보고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강지원 사령관님,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 내부의 개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원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도 동요하지 않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군인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이 스스로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강지원은 다시 본연의 임무인 제7-107 특수임무단 사령관으로 복귀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특수전 훈련장은 늦가을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훈련병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원은 연병장 단상에 서서 진흙탕을 구르며
체력 단련을 하고 있는 신임 대원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 훈련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들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부사령관 박철민 대령이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원에게 훈련 상황을 보고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기수 훈련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이 넘칩니다. 사령관님의 활약상을 보고 자원한 인원들이 많습니다. 지원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젊은이에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부대를 지휘하는 것을 넘어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오후 일과가 끝난 뒤 지원은 집무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편지 한 통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것은 별장 사건 당시 구출되었던 피해 여성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장군님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읽을 때마다 지원의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편지를 볼 때마다 자신이 왜 군복을 입고 있는지, 왜 그토록 힘든 훈련과 임무를 견뎌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곤 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가장 큰 훈장은 가슴에 달린 약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내주는 이러한 신뢰와 감사였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기 시작하자 부대 전체의 저녁 점호 준비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원은 정모를 챙겨 쓰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마주치는 대원들은 그녀에게 우렁찬 목소리로 격려를 했고 지원은 그들의 눈빛 하나하나에 담긴 충성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707 특수임무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단단해졌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부대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지원은 연병장 국기 개양대 앞에 홀로 섰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찢어진 드레스를 입고 적진 한복판에서 싸웠던 그날 밤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흉터처럼 남았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별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장식품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비추고 국가를 위협하는 적들을 감시하는 감시자의 눈이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부대의 조명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최민석과 같은 내부의 적은 사라졌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들은 여전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울 전우들이 있었고 그녀가 지켜야 할 소중한 조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자신이 가장 먼저 깨어있는 방패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때 멀리서 훈련을 마친 대원들이 군가를 부르며 복귀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베레모 무적의 사나이, 그들의 힘찬 목소리는 밤 공기를 가르고 지원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외로운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천 명의 용사들을 이끄는 지휘관이자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그녀는 발길을 돌려 대원들이 있는 막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 위로 가로등 불빛이 비치며 길게 늘어선 그림자가 당당하게 뻗어나갔습니다. 사령관님, 내일 예정된 한미연합 대테러 훈련 브리핑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박 대령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바로 시작하지. 우리 707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고 눈빛은 다시 전장의 장수처럼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군복을 입고 있는 한 그녀의 전쟁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험난한 길을 기꺼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지원, 소장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장. 그녀는 역사에 남을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참된 군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밝게 빛난다는 진리를 믿으며 오늘도 조국의 밤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녀가 남긴 전설은 대한민국 국군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떠올라 훈련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옷깃을 여미고 힘찬 발걸음으로 작전 상황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듬직했고 그 발자국 소리는 대지를 울리며 내일의 희망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밤은 언제나 평온할 것입니다.